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학교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학원의 원격 수업을 권고한다. 그리고 고3 등교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이뤄진다는 겁니다. 어제 교육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주 등교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등교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확진자 누적으로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리고 의료진을 만나기가 힘들 때 비대면 의료를 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다, 효과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청와대 사회수석 원격 의료 긍정 검토 이런 얘기를 띄운 다음 날 총리, 장관, 차관 원격 의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뭔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세균 총리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하다. 산업부 장관은 원격 의료 기반 마련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 제1차관은 의료법 개정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좀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원격보다 비대면이란 용어를 써야 되고 이게 의료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 약간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이 비난하자 국방부 육해 공군 불러 질책한 청와대.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난 6일 북한이요. 지난 6일 우리나라에 대북 방어 훈련이 있었고요. 그 소식이 군 기관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그 보도 내용은 뭐 적을 타격했다, 준비태세 강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자 북한이 그 기사에 반응을 보이면서 군사적 준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자 청와대가 고위 당국자들을 호출해 그 보도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또 기자들이 오늘 청와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겠죠. 어떤 입장인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156만 개 즉각 가동한다. 지금 일자리 난이다. 일자리 난. 어렵다.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인, 자활근로 94만, 그리고 단기 55만 개 재개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일자리 못 구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짧은 일자리지만 오래 가진 않은 일자리지만 그래도 급하게 좀 내놓는다는 건데 항상 이럴 때 나오죠. 이거 얼마 못 가는 일자리인데 이걸로 되겠느냐, 땜질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지만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딱히 지금으로서는 또 할 게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4만 8천 명 예정대로 채용 진행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범정부 추진 역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우울한 소식들이 좀 요새 많습니다. 언제나 좀 기쁜 소식이 전해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엔데믹이요. 이 새로 나온 단어 같아요. 뭔가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없이 갈 수 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용처 어리둥절, 재난지원금
지금 신청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인전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쓸 수 있고 어디는 쓸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디 가면 살 수가 없고요.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호위무사, 대통령 경호실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일면 기사에서 전해드렸던 원격 의료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저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이 있습니다. 오늘 좀 눈길을 잡는 만평이 있어요. 이쪽부터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둥그런 공 같은 게 있죠. 이거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돌아갑니다. 반짝반짝하면서 빛을 내죠.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그렇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이 공 밑에서 즐기셨던 분들. 근데 뭔가 좀 조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누굽니까 지금? 고3 학생이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 어지러워. 왜 그럴까요? 위에 보시죠. 언니, 오빠, 쌤까지 여기를 다녀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까지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3 학생의 절규, 아 어지러워 이겁니다. 지금 모습이죠.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병원 집단 감염을 막은 어머니의 신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당국에 이렇게 알려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뒤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받은 아들 다음 날 확진 판정됐고요. 이 어머니의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래서 입원했던 병원 또 검사를 빨리 했죠. 그런데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최근에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어떤 분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당국에서는 거짓말로 보고 있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이 퍼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반대 경우죠. 이렇게 신속하게 알려주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알려주면요. 우리 방역당국 빠르게 움직여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더 큰 위험에 처할 뻔했었어요. 학원 강사하고 같은 날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할 때 받아준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을 갔는데 거기를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데 전화를 병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야, 이분이 확진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38명을 싹 다 전수조사했어요. 다행히 그 다른 분들한테는 전염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의 사례가 똑같은 건으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며칠 지나서 바이러스가 증폭됐으면 거기에 환자들 다 저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조금 지나서 어머니에게 나 거기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바로 알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고 그냥 지나갔더라면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일 겁니다.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자발적인 검사와 그리고 자발적인 신고. 신고란 표현을 쓰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자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건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모범 시민상을 저는 수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워낙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자꾸 숨기고 이런 이제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지금 이 감염병 그 예방법 굉장히 강화를 했잖아요.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모범 시민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어머니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인천에서도 또 다른 병원에서 그야말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그걸 사전에 차단시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예. 곳에서 여러 곳에서 발병을 하는 바람에 예. 굉장히 골치를 아팠던 적이 예. 있잖아요. 전체 병원 다 예. 조사하고. 인천도 그럴 뻔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아차했던 순간인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그 시민 정신을 발휘하신 것들이 예. 굉장히 도움이 이번에 된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예. 권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못되냐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별로 바이러스 확산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답니다. 대신에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에 최고점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답니다. 그 확진되신 분이요. 그러니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갈 때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못되고 잔인한 바이러스니까 지금은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바로 검사받고 바로 알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은요. 지금 등교 개학에 쏠려 있어요.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등교를 시행하겠다. 이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부 등교 예정대로 그리고 수능 난이도 조정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능 난이도는요. 재수생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 거의 몇 달을 그냥 집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수능 시험 볼 때 좀 뭐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 난이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고3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건 없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등교 예정대로 하는데요. 그럼 이런 방안입니다. 학생 절반은 원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느 교실을 가는 겁니까? 학생들을 한 반인데 두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딜 가는 거죠? 궁금하죠, 그게. 3부제, 5부제 등 또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지체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원격 수업을 권고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학원에 대한 점검도 지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절반은 이쪽 교실, 절반은 다른 교실. 그럼 선생님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옆방 가서 생중계 수업 시점. 그렇군요. 한쪽에 선생님이 있으면 다른 쪽의 학생들은 생중계 화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집에서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등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교육당국도 고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서울신문 기사는 이렇습니다. 비현실적인 등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국, 미러링 수업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주니까 미러링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일선학교 장비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러링 하면은요, 이게 칠판 글씨 이거 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 등 자제하란 방역 지침과 모순된다. 사실 학생들, 고등학생들 뭔가 이 학생 기록부에 적을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등교 전면 재검토 촉구 등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도 권고잖아요. 원격 수업하라는 거. 권고입니다. 권고는요.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3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학생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1, 고2가 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이어서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격주로 한다든지 또는 격일로 한다든지 해서 분산을 하는 방법.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이에요. 뭐 경고가 섞인 전망입니다. 코로나, 에이즈처럼 인류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백신 없으면 면역력 형성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최소 수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수년이면. 각국 봉쇄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돼 있는데요. 라이언 WHO 사무차장의 얘기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다른 엔데믹처럼 사라지지 않고 엔데믹, 병인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끝이 없는 병인 거죠,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 김구락 교수님. 예. 엔데믹이랍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올해건 내년이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학교 이거 운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교육계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뭐 예. 저도 지금 원격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잘 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녹화 끝나고 나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2번 강의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등교했을 때 감염 우려가 워낙 크잖아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내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실습이라든가 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이제 대면 강의, 대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예. 시작하기 전에 뭐 예컨대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아침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학교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문진표, 자기가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그날 안 가고 그걸 이제 대신 출석 처리해 주는 것. 예.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좀 예외거든요. 저는 난이도를 조정은 안 해도 되지만 예. 저는 고3에 관해서는 범위를 축소시켜 줘야 된다. 출제 범위.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재수생하고는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예.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예. 사실상 손해가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러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예. 사실 우리가 원격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우려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적응력이 우리가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예. 교사분들, 학생들 지금 원격 강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예. 또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치하면서 예. 거기서 최선책을 찾아가는 길뿐이 예. 지금의 상황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당국의 고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걸 하자니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제 등교를 결정을 했어요. 이제 하기로. 그렇다면 사실은 학교에서 고3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수업은 진행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에 예컨대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을 한다는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요. 집에 가겠습니까? 학원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뇨 또 학원은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교육당국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요. 신문에. 알겠습니다. 답답한데요.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뾰족한 대책은 참 안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요.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갖고 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되고 있고요. 이제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샤넬백을 사는 건 되고 아구찜 배민 라이더스는 불가하다. 이 뭐가 좀 이상하죠? 재난지원금인데 샤넬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구찜 배달시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용처가 여전히 혼란이고 많은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얘기예요. 백화점 사용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청담동 명품숍은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금의 취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또 묻게 됩니다. 결제받는 주체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린다. 같은 배달 앱에서 주문 결제를 해도 여긴 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뭐 이렇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이케아하고 쇼핑몰에 있는 샤넬 매장은 된대네요. 이 샤넬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뭐 샤넬이 가격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그걸 사야 된다고 해서 뭐 많이 샀다고 해서 자꾸 나오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케아 매장 굉장히 큰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되는데 대형마트는 또 안 된답니다. 내용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아니면 해외 고가 브랜드도 살 수가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해외 고가 브랜드를 사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된가요?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모두 구체적인 업체 이름인데 어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성형외과는 또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재난지원금은요, 신청을 한 시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 중에 다른 도, 예컨대 제주도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그럼 그분이 받은 재난신청금 제주도에서 못 씁니다. 3개월 안에 소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쓰려고 서울 다시 오라는 거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사한 경우 지원금 사용처는 3월 29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 이의 신청 통해 사용 가능의 변경 예정. 지금요, 어제 불만이 제기되니까 정부 당국에서 좀 반응을 좀 보였어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런 거 좀 수정해 주겠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 좀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부산에선 쓸 수 없나요? 막 이런 문의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안 됐던 건데 정부가 이거는 좀 수정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영상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에 살다가 지난달 초에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3월 29일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을 그때까지 거주했던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예전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점이요. 사실 처음에 이제 현금 지급을 안 하고 카드 형태나 어떤 상품권 형태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 주거지 인근에서만 사용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처는 사실 중소상인들,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으니까 좀 제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이런 데는 못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굉장히 좀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최윤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취지 자체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는 그 주민등록이 지역 그리고 업종 자체로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샤넬백 이거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근에 그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도 기억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점포에서 두부값을 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경기도에서 이거 세무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지금 그 샤넬백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 얘기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실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의사수렴하는 절차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민원인들을 요구를 받으려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조금 어떤 대상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최신형 휴대폰을 이것으로 사라. 이런 광고가 지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휴대폰을 또 살 수가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결국 최초로 돌아가서 이것이 전 국민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번 어떤 그 8월 달 끝나고 나면은 한번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좀 정의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용 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용 대상, 사용처를 어디로 할까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약간 좀 불만 제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취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이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기준이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는 사람에 관련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기준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기준이 명확하게 좀 성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예. 받는 사람도 헷갈리고 주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다 헷갈린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죠. 지금요. 하지만 그 취지 자체는 뭘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그 큰 취지를 보면서 해야지. 아 여기서는 뭐 샤넬백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비난이라든지 비판은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야 샤넬백 샀는데 이거 쓸데없는 돈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뭔가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만들 때는 조금 전에 이제 그 학교 현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책 당국은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놓는 그 결과물은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쉽고 이해가 하기가 쉬운 방식으로 딱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소상공인 지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 지원이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쪽에서만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단순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을 좀 공유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그 방식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처와 관련해서 보십시오.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전 국민에 그렇죠. 주니까 어디 가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국민들이 딱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이 최종적인 결론은 좀 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관욱 교수님, 정부에서 뭔가 돈을 준 거예요. 뭐 현금은 아니지만 뭐 포인트라든가 상품권 형태로 두고 이걸 쓰라고 국민들 제발 소비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는 취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막 거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 와가지고 소비를 하고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결국엔 돈의 집중도도 서울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지역으로 소비가 뭉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사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이렇게 부양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쓰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상품들 이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 돈으로 이거를 사는데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예컨대 성형외과를 갈 수 있느냐. 명품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 한다면 그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마이너스 체크 방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일종 규정을 해서 사실상 어떤 제약을 좀 두는 것도 필요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 해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어제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준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니까 아마 계속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래 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요.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전화로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뭔가. 이게 뭐 진화를 해야 된다고 표현할지 아니면 그냥 부랴부랴 바꾼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 명씩 사연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물은 이낙연 전 총리. 뭐 지금 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죠. 왜 나왔을까요, 사진이?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22명과 식사 정치. 밥을 먹는데 정치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누구하고 밥을 자주 먹는다. 이거 사실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Y계 세력 하나. NY는 이낙연, 낙연. 이거 이제 약자죠. NY계.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뭔가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측 순수하게 축하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스타일이 뭐 조직에 몸바치거나 뭐 조직을 막 꾸리거나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당권 도전 놓고 당내 의견 갈려.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해야 된다는 측과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 있는 거죠. 뭐 경험이 필요하다는 측과 뭐 실이 더 많을 거라는 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본인이 이 총선 기간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본인도 출마했지만. 근데 꽤 숫자가 한 3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당선되신 분, 당선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다시 만나서 뭔가 식사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세력화 움직임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싱크탱크 만든다. 차기 대선 레이스 신호탄. 싱크탱크. 앞에 기사보다 조금 더 뭔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각계 전문가 100명 규모로 꾸려서 곧 출범할 것이다. 이 싱크탱크에는 각계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현역 의원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요. 조대진 변호사와 이종근 평론가는 질문을 제가 좀 미리 드렸어요. 지금 사실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거는 민주당의 당권, 그 이후에 대권, 과연 이낙연 총리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뭐 친문이 있다 없다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밖에서는요. 친문이 주류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주류 세력은 이낙연 전 총리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을까? 그걸 좀 추정해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쓰신 분은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죠. 지지율, 대선 주자 지지율을 하면 단연 앞선 게 나타나고 있니까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두 분께 질문 드렸는데 먼저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그 시각을. 그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았죠. 예. 상당히 많이 남았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한두 달 아니 몇 달 안에 또 후보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낙연 그 당선인의 지지율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 세력들 그리고 뭐 그 친문이라고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그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예. 그 얼마든지 친문에 관련돼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 밀릴 수도 있고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반드시 지금부터 대통령의 후보로서 독주 체제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차선책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업 요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 요원이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소리? 지금 내가 지지율이 얼만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구원투수라고 쓰셨습니다. 예.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전 투수는 따로 있는 거죠. 아, 역시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투수가 예. 지금 준비 중인 상태에서 당장 지금 뭐 어찌됐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것도 잘 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투수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어찌됐건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잘했죠. 네. 구원투수 역할을 잘하면 이제 주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꽤 찰 수도 있는 그럼 지금 겁니다. 주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하기에 달린 거죠. 그리고 아직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야말로 주전투수급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예. 주전투수급을 찾는데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원투수를 그냥 주전투수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 상황을 지금 이낙연 전 총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낙연 움직임이 그런 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당은 역시 친문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NY계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NY계를 만드는데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전당대에 출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당대 출마가 그러니까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당권을 한번 거치면서 자기 조직 기반을 당내에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투수에서 주전투수로 좀 발돋움해가는 그런 경로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그러니까 전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은 것 같아요. 차선, 구원투수. 그러면은 조대진 변호사의 차선은 최선이 있다는 소리고 이종훈 평론가의 구원투수는 주전투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궁금해지네요. 누가 주전이고 최선일까요? 그럼 조대진 변호사는 누굽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또 친문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뭐 명백하게 이제 특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아직은 됩니다. 안 보이는 겁니까?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종점이 결국에는 또 이낙연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그 친문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그 정책을 계승할 정도의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누굽니까? 주전은? 글쎄요.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 카드는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영심 교수 관련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그 모든 악재가 정리된다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여전히 유력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문계에서 또 추가로 지금 다른 주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양산에서 그 당선돼서 올라온 김두관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전으로 좀 뭔가 스카우트를 하려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전이 될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뭐 잠깐 두 분 말씀 중에 나왔는데 8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당장 이낙연 총리가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권은 이번에는 접고 대선으로 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당권으로 가면 한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거죠. 1년 전에 그만둬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럴 바에 그냥 대선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저는 당권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권으로 가든 안 가든 사실 지금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가장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낙연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럴 바야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힘으로 대선에 어떤 뭐 우리가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당대표한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당대표를 안 거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인 변호사,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얼마 전에 이천 화재 참사 유족들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렇게 오고 가는 말 속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흔한 말로 이제 모양새가 조금 구겨졌다 뭐 이런 평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내 기반이 그동안 약하다는 지적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NY계의 세력화. 결국 이게 되냐 안 되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 조금 전에는 뭐 구원투수다, 차선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최선책과 그럼 선발 투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이낙연 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정치력 같은 경우에는 자석 같아서 이게 구심력이 그 짚혀지면은 결국 그 구심력을 가지고 계속 굴러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특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 그 여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 대표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거기에 힘이 확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총리로서의 국정 경륜 그리고 또 여당의 대표까지의 프리미엄 이런 예.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차선책이 아니고 최선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정치인들은 결국 권력과 미래의 힘을 보고 지금 예. 밀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낙연 총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던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예.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가오는 민주당 내의 어떤 예. 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것을 예.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의중이 최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여부를 두고도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 다르고. 아무튼 비전을, 미래가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 이거는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기사도 그런 움직임의 맥락에서 지금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물 보겠습니다. 주영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청와대 경호처장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인사가요. 예상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포착이 못 닥쳤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통상 언론들이 깜짝 인사, 돌발 인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 3년 만에 물러났는데요. 이 주영훈 처장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땐 봉하마을 경호도 담당했고요. 그 이전에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경호까지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인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본인이 좀 오래 했다. 그리고 총선 전부터 본인이 좀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이유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 적폐청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적잖은 잡음이 좀 있었다. 뭐 그거에 대한 부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유현상 차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진 인사가 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임이 두터웠던 주영훈 경호처장 교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묻고 있지만 답은 뾰족하게 몰라요. 그냥 추정입니다. 그 무슨 추정인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주영훈 처장이 그동안 몇 가지 약간의 논란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어떤 일과 관련돼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이런 건데 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으나 논란이었어요. 그리고 그간 뭐 이따 논란 불거졌고 청와대 교체 이유는 내부 조직 혁신이다. 그럼 이 설명은 주영훈 처장 가지고는 혁신이 부족하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했다라는 뭐 오래 근무했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일부는 5년 임기 채울 줄 알았는데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첫 공채 출신으로 처장을 발탁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도 봐주시죠. 이게 이제 과거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에 등장할 수 있는 관계죠.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가까웠는가.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있고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있고 뒤에 딱 자리잖아요. 이게 봉하마을 당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봉하마을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입니까? 교대님 돌아서 어디 같아? 이 사진 배경은요? 봉하마을 같습니다. 봉하마을 같죠? 예.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자리한 모습인데 뭐 이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교체가 되니까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진 않았으니까.
김구락 교수님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주영훈 처장의 인사를 우리가 이렇게 작게 뭐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 전체 인사의 흐름 속에서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선이 이미 끝났고 남은 2년이 이제 이 하나의 특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청와대 인사 개각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작되는 것에서 제일 먼저 주영훈 처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4.15 총선 이전부터 사실은 사의 표시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정권에서 한 중간 부분에서 처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 주영훈 처장의 어떤 인사 이유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전체 어떤 인사 개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피로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워낙 경무잖아요. 사실은 이 경호처 근무라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뭔가 좀 인사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네요. 최윤정 변호사는 뭐 또 분석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조직을 개혁을 할 때는 외부에서 수혈을 수장을 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안정을 할 때는 내부에서 발탁을 하는 어떤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후임을 내부에서 특히 이제 공채로 되신 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 승진 인사를 했다는 것은 혁신하고 개혁하기보다는 내부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하고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승진을 좀. 그리고 사실은 이 주영훈 처장과 새로 내정된 이 경호처 차장의 경우는요, 연령 차이가 한 10살, 64세에서 54세로 10년 정도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오시면서 이거를 차관급으로 격화시켰는데 그 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리가 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에 대한 그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여직원을 개인 가사 도우미로 썼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인사에 있어서 내부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 연장선상에서 내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다독이려는 의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청와대에서 나타내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조직 혁신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강하게 추정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근무 기간이 좀 꽤 됐고 본인이 원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좀 승진도 시키고 이런 거라 취지인데 글쎄 워낙 측근으로 이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이 됩니다. 사실 별거 없는데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론이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경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사로요.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출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장이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경심 석방은 혐의가 없다는 뜻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재판부 추가 구속을 안 한 건 재판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소개돼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석방이 됐죠. 근데 그 전에 검찰 쪽에서 저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기각이 됐고 그래서 석방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추가 구속영장 미발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 누가 오해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변호인일까요? 검찰일까요? 아니면 여론일까요? 아니면 언론일까요? 아무튼 오해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을 찾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비리 지금 관련해서 국민 건성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고지하셨는데 따님 인턴십 활동한 거 맞으세요? 따님 인턴십 활동 진짜 하신 거 맞나요?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안쪽으로 나와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건 저런 모습이었어요. 재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인데 저 들어가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설명인가요? 아니면 통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뭐 언론에도 그렇고 당사자 측에서도 이렇게 다 이제 공지를 해주는 거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석방을 해주는 것이 무죄를 뭐 예단하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일단 들으라는 네,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실망하지 말고 일단 우리의 심리를 지켜보라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고 또 정경심 측 교수 측에는 그렇게 시그널을 준 거죠. 일단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풀어는 주되 또 다른 증인 증거 인멸에 관련된 행동이 비춰지면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 행동 거지를 조심해라라는 또 사인을 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인 형의 판단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재판부의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좀 약간 경고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한쪽에는 오해하지 마. 뭐 재판부 그거 내가 무슨 예단하는 거 아니야. 또 이걸 설명하는 측면도 있었네요. 최인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그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오해하지 말라는 또 여론을 보고 또 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예요, 저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석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의뢰가 없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의뢰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석방을 하니까 여러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았죠.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한 해명성 언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6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고 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의뢰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면은 이게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고 아니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지난번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판단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조금 그 시간을 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이종훈 평론가와 김구라 교수님도 좀 발언 기회 드릴 텐데 기사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와 관련된 사안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 큰 제목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경심 영장 추가 발부 안 한 거 판결과 무관하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똑같고요. 이 부분도 또 지금 조금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 보면 불출석 한인섭 교수의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 사표 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묘하게.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태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뭐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또 이렇게 합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그러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이니까 어떤 사법 이런 걸 다루는 데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안 나오면은 이게 과태료 이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편 조국 일가 사건의 수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한 검사인데 지난 12일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묘한 거죠, 시점이. 자, 김관학 교수님. 예. 일단 이 한인섭 교수 관련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지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언제든지 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재판의 결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검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검사를 지금 들으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표를 내신 분이 그 정경심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았던 사람이에요.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석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이후에 지금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재판부에 대해서 이례적인 어떤 불만의 표시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인섭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센터장일 때 이 확인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장본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인이 이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증언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나온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모독의 수준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와서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는 인사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서 지금 이 어떤 판결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빈 변호사, 제가 한 가지 사실관계가 좀 혼동되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이 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였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지휘를 하는 검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화 통화를 했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부장 검사로서 현장을 지휘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장 지휘했는 사람한테 그 장관이 지휘하지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지휘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형사정책연구원장이자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신 한인섭 교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 글이 부메랑이 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른바 한적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 1월 달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증인 채택했는데 불출석 사유를 하고 안 나온다고 하니까 본인이 한인섭 교수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 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질 끌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증인에 대한 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청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형법 교수이자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본인이 지금까지 글은 왜 썼으며 왜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지조차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그 불출석 이유서를 내면서 뭐냐면 오늘 당일날 기관장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장 회의가 뭐냐? 한 달 전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소명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500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한 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400만 원. 그 다음에 안 나오면 구인장을 하는데 바로 과태료 5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그 출석 안 하면 바로 지금 구인장을 얘기를 한다는 것도 한 번, 두 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바로 구인장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기일에는 어쨌든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주목되는 몇 가지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나타난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약간 재판부가 좀 강하게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로 다룬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이어 기재부 원격 의료 검토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요거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정 협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걸 하는 게. 자, 민주당 도입 논의 자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 추진을 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동안 이 원격 의료계에서는 이 의사협회 이런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의료 민영화 뭐 이런 주장과 같이 가면서 의사협회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죠. 자, 경제수석 뭐 2분기 경제 저점 전망 같이 나온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의사사회의 이제 반응이 소개돼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도입을 공감. 그런데 동네 의원은 절대 반대. 요거 뭔지 이해관계가 좀 있어 보이죠, 지금요. 최대집 의사협회장 SNS로 강행된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의료진들의 도움, 의료진의 헌신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걸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한시 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는 뭔가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 원격 의료라는 표현 말고 비대면 의료 이런 표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 원격 의료 하면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되면서 의료 민영화하고 같이 막 섞이면서 이게 뭐 굉장히 대립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비대면 의료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바꾸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더라도요. 자,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 일단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반응이 좀 다르다고 기사에 소개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근데 이 그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격 의료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쪽으로 이 고객이 다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큰 보는 병원이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동네 병원들은 그런 여력이 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학병원들은 투자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일반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선생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형 병원 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동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다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거고 대학병원들은 이제 찬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을 결국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의료 민영화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제 반대를 해왔던 그런 그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2의 타다 사태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다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뭐 청와대 내에서도 그랬고 뭐 상당히 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한 그 일환으로서 키워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제 갈등 끝에 택시 그 기사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사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김건학 교수님하고 최인영 변호사 두 분께 찬반 의견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건학 교수님, 조건부 찬성이라고 예, 저는 조건부 찬성인데요. 그러니까 대면 치료가 의료가 원칙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환자들도 병원 가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봤지만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환자는 방치돼 있고 만약에 이것이 비대면이라든가 원격으로 이게 가능했었다 그러면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줄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환자의 어떤 상태를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산업으로 보지 말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원격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외국에서 뭐 유학생 뭐 많은 분들이 교포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감염도 확산시키고 그런 이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원격을 실질적으로 해외까지 이제 활용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굳이 들어오실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환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대면 원격 치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에 화상전화 같은 것으로 의사와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얼굴도 보고 가까이 좀 비춰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직접 만나서 청진기도 대보고 분위기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하는 게 이게 화상으로 안 된다. 진단 정확하게 필요하다.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최인용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이 먼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있어서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비대면 의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밀 필요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온라인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 자체가 그 대면 재판이 확실히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산 사건을 요즘 보면은 줌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가지 않고 비대면 재판, 온라인 재판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보면은 그 의료에도 한번 적용하면 최초에 가서 하는 것은 그 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1심, 2심 하는 것은 한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논쟁이 지금 원격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국회의원실 방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명당을 잡아라. 요즘에 이제 당선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의원실을 해야 돼요. 300명 국회의원이요. 조망권, 이동권 뭐 이런 얘기하고요. 6층에서 8층이 로얄층이다 이런 얘기한답니다. 방 잡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각오 되신 거죠. 그런데 좀 신경도 같이 쓰고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방에 관심 있는 만큼 일하는 것도 관심 있겠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죠. 이미 벌어진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지금은요, 혼자 놀기가 주변에 대한 배려가 되는 시절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